저는 이혜란 68이에요. 매일 아침 6시면 알람 없이도 눈이 떠져요.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제라늄과 봉선화를 돌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남편이 떠난 뒤로는 화분이 제 말동무예요. 텔레비전 속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뭘 하며 사는 걸까 하고 생각해요. 오늘은 옛 제자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 준비로 바쁘다면서도 제 생각이 난다 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지만 사실 초대받지 못한 게 서운하기도 했어요. 요즘은 그런 자리에 불려가는 일이 드물거든요. 거울을 보니 언제 이렇게 변했나 싶었어요.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등은 구부정해졌어요. 혼자가 되니 외모에도 신경을 덜 쓰게 됐더라고요. 오후엔 친구 정수기가 찾아와서 같이 등산을 가자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지내는 게 낫다고 했지만 정수기는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창밖을 보니 가족끼리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텅 빈 듯했어요. 혼잣말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내 인생은 뭐였을까 하고 중얼거렸어요. 남편 뒷바라지, 아이 키우기, 학생들 가르치기,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정작 제가 원하는 건 뭔지 모른 채 살아온 거예요. 밤이 되니 정막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남편이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웠어요. 시끄럽다고 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간절해요.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이런 하루가 얼마나 이어질까 생각하다 잠이 들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다짐해요. 이제는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시간을 써야겠다고요. 두렵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소소한 기쁨을 모아 나를 찾아가 보려고 해요. 여전히 살아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낡은 청구서들 사이로 두꺼운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김앤 파트너스 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처음엔 사기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질감이 달라서 열어보니 변호사 명함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고 박윤서 여사의 유산 일부를 상속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윤서라니 제 고모 할머니였어요. 어린 시절 몇 번 본 기억뿐이었는데 유산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조건부라는 말에 손이 떨렸어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만나자고 하기에 동의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고모 할머니는 항상 검은 옷을 입으시고 무서운 인상으로만 기억돼 있었거든요. 다음 날 사무실에 갔더니 강남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0억 원이 유산이라 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4명이 공동 상속인이고 1년간 협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다른 상속인 이름을 듣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서웠던 이재호 삼촌, 저를 무시하던 사촌 박선영, 그리고 예전의 사이가 틀어진 최미정이었어요. 다음 날 회의실에 모였는데 삼촌은 여전히 위압적이었고 선영은 화려하게 치장해 냉랭했어요. 미정은 정중했지만 차가운 태도였어요.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유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삼촌은 불만을 표했고 선영은 돈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미정은 체계적으로 하자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혜란아, 너는 생각이 없니? 삼촌이 물었을 때 저는 그저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선영이 비웃듯 말했어요. 언니는 원래 소극적이셨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지만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과 1년 동안 협력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기가 죽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 거니까요.
둘째 달 모임 때 변호사가 박윤서 고모 할머니의 개인 물품들을 전해줬어요. 낡은 서류 가방 안에 일기장과 각종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함께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중요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살펴봤어요. 고모 할머니의 일기장을 펼쳐보는 게 좀 죄송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일기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호 삼촌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재호가 사업을 한다고 내게 돈을 빌려갔다.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갚을 생각은 하고 있을까?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연락도 없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박선영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선영이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주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혜란이한테는 고작 5만 원밖에 안 줬다고 한다. 참 속이 좁은 아이다. 제가 모르는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최미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미정이가 승진할 때 혜란이를 밟고 올라갔다는 소문을 들었다. 착한 혜란이가 그런 걸 당했구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요. 특히 승진 문제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최미정이 제 추천서를 가로챘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다음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괜히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셋째 딸 모임에서 이재호 삼촌이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아파트를 빨리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는 게 어때? 관리하기도 편하고. 삼촌,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요? 1년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의견을 냈어요. 혜란이 말도 맞네.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박선영이 동조했어요. 그런데 최미정이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란 선배님이 적극적으로 나오시네요.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그 말투에서 견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나서는 것 같아서 위축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고모 할머니 일기를 다시 읽어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혜란이는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보며 살았다. 이번 기회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 욕심이 많으니 혜란이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눈물이 났어요. 고모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평생 연락도 없었는데 제 성격까지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제야 조건부 상속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돈을 나눠주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로 알아가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이었겠죠. 다음 날 정수기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란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봐. 평생 참기만 했잖아. 하지만 무섭지 않아? 괜히 나섰다가 관계만 나빠질까봐. 그래도 이번엔 달라. 네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 고모 할머니도 그렇게 바라셨고. 정숙이 말이 맞았어요. 이번만큼은 제가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넷째 딸 모임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재호 삼촌이 갑자기 아파트 리모델링을 제안했거든요. 요즘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리모델링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어.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야. 박선영도 찬성했어요. 맞아요. 어차피 관리해야 하는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좋죠. 하지만 저는 석연치 않았어요. 고모 할머니 일기에서 본 내용 때문이었거든요. 삼촌이 예전에 돈을 빌려간 일 말이에요. 삼촌, 잠시만요. 리모델링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당연히 공동 부담이지. 나중에 상속받을 때 빼면 되고. 최미정이 끼어들었어요.
합리적인 방법이네요. 혜란 선배님도 동의하시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죄송한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리모델링은 큰 결정이잖아요. 이재호 삼촌이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혜란아, 너 요즘 이상하구나. 예전엔 말도 안 했으면서. 삼촌, 이상한 게 아니라 신중한 거예요. 고모 할머니가 남기신 재산인데 함부로 할 수 없죠.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했어요. 저도 놀랐을 정도로요. 박선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갑자기 왜 이래? 혹시 혼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화가 났어요. 평생 이런 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선영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그래. 우리 모두 똑같은 입장이잖아. 언니가 갑자기 나서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지. 분위기가 험악해지려고 할 때 제가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모두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의심하고 다투고 있잖아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고모 할머니가 왜 이런 조건을 다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이 아닐까요? 최미정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혜란 선배님이 갑자기 철학자가 되셨네. 철학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돈 때문에 싸우는 게 맞나요? 이재호 삼촌이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혜란이 말도 일리가 있어. 너무 성급했나 보네.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제가 중재 역할을 한 거죠. 그럼 이번 달은 리모델링 견적이나 알아보고 다음 달에 다시 의논해요. 급할 건 없잖아요. 모두가 동의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 마음이 이상했어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 본 거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표정이 전보다 당당해 보였거든요. 정수기에게 전화해서 오늘 일을 자랑했어요. 정수가 오늘 내가 해냈어. 삼촌한테도 당당하게 말했다고. 어머, 우리 혜란이가 드디어 변하는구나. 어떤 기분이야? 기분이 좋아. 무서웠지만 속이 시원해.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섯째 딸이 되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정기 예금 중 일부가 해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희가 동의한 적이 없어요. 공동 명의자 중 한 분이 해지 신청을 하셨습니다. 박선영 고객님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선영이 몰래 돈을 빼간 거였거든요.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요. 바로 박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아,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내가 예금을 해지했다던데. 아, 그거. 언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 나중에 설명할게. 나중에 설명할게가 뭐야? 우리 모두 동의해야 하는 거잖아. 언니도 요즘 변했네. 예전엔 이런 일에 간섭 안 했으면서.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간섭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잖아요. 내일 당장 모임 갖자. 다른 사람들한테도 연락할게. 긴급 모임이 소집됐어요. 이재호 삼촌과 최미정도 깜짝 놀랐어요. 선영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삼촌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박선영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삼촌도 예전에 고모 할머니한테 돈 빌려놓고 안 갚으셨잖아요. 저만 나쁜 건 아니죠. 삼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
너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 저는 고모 할머니 일기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선 말해야겠더라고요. 고모 할머니 일기에 적혀 있었어요. 삼촌이 사업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려 가셨다고. 삼촌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오래된 일이고. 오래됐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정 씨도 제 승진을 방해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최미정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오해예요, 혜란 선배님.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해가 아니었어요. 추천서를 가로챘다고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할 말을 잃었거든요. 박선영이 개기듯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 모두 똑같은 거네요. 언니만 깨끗한 척하지 마요. 나는 뭘 잘못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문제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와서 잘난 척하니까 꼴 보기 싫다고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평생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이렇게 나쁜 일인가요? 이재호 삼촌이 중재하려고 했어요. 자, 모두 진정해. 선영아, 일단 돈부터 다시 입금해. 싫어요. 제 몫이라고 생각해요. 내 몫이 아니야. 공동 소유라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박선영은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고, 삼촌은 화를 내고 최미정은 자꾸 변명을 했어요. 저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이런 큰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해요, 모두들. 제가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 싸워서 뭐가 남아요? 박선영이 비웃었어요. 가족? 언니는 지금까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연락도 안 하면서? 그건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고모 할머니가 왜 이런 조건을 다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모임이 파행으로 끝났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정수기가 달려와서 위로해 줬어요. 혜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지. 하지만 내가 일기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래도 진실을 말한 건 잘한 거야. 숨기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그날 밤 고모 할머니 일기를 다시 읽어봤어요. 마지막 장에 이런 내용이 더 있었어요. 혜란이가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으면 한다. 때로는 혼자서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 눈물이 또 나왔어요. 고모 할머니가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셨던 건가요? 일주일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저도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 합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거니까요. 그럼 상속이 취소되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다시 모여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처음엔 다들 나오기 싫어했지만 상속 취소 가능성을 말하니 마지못해 나오겠다고 했어요. 다시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미안해요, 모두들.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제가 일기 내용을 말해서 이렇게 됐네요. 이재호 삼촌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혜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지. 박선영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너무 성급했어요. 돈을 다시 입금하겠어요. 최미정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혜란 선배님, 승진 거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다들 사과하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먹서먹했어요. 우리 모두 실수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 혜란이 말이 맞아.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자. 삼촌이 동의했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박선영이 말했어요. 사실 저는 언니가 부러웠어요. 항상 차분하고 현명해 보여서요. 그래서 더 미워했나 봐요. 선영아, 나도 내가 부러웠어.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여서. 최미정도 털어놨어요. 저도 승진할 때 혜란 선배님 추천서가 더 좋을까봐 불안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었구나. 나는 전혀 몰랐네. 이재호 삼촌도 말씀하셨어요. 고모님한테 빌린 돈. 사업 망하고 나서 갚을 능력이 안 됐어. 미안해서 연락도 못 드렸지. 서로의 속마음을 알게 되니 이해가 됐어요. 모두 각자의 사정과 고민이 있었던 거죠. 고모 할머니가 이걸 바라셨나 봐요.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 말이에요. 변호사와 다시 상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했어요. 박선영이 가져간 돈은 다시 입금하고 앞으로는 모든 결정을 투명하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까요? 최미정이 물었어요. 제가 제안했어요. 꼭 필요하다면 하되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죠. 고모 할머니가 살던 집인데 너무 바꾸는 것도 좀 그래요. 모두가 동의했어요. 이제야 진짜 협력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박선영이 제게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멋있어요. 나도 미안해. 평생 소극적으로만 살아서. 아니에요. 언니의 차분함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고모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고모 할머니,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1년이 지나고 상속이 완료됐어요. 제 몫으로 아파트 지분과 현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평생 상상도 못한 큰 돈이었죠. 하지만 더 소중한 건 달라진 제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상속 완료 기념으로 4명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혜란 언니, 이 돈으로 뭘 할 거예요? 박선영이 물었어요. 책방을 하나 열어볼까 해요. 평생 꿈이었거든요. 어머, 멋진데요? 교사 출신이니까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최미정이 말했어요. 이재호 삼촌도 격려해 주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혜란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 2달 후에 정말로 작은 책방을 열었어요. 혜란의 작은 서재라는 이름을 지었죠. 동네 주택가 1층에 있는 아늑한 공간이에요. 책들을 진열하고 작은 카페 공간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바닥에 방석도 깔아 놓았고요. 개업 첫날 정수기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혜란아, 정말 대단해. 이런 변화를 누가 상상했겠어? 나도 놀라워.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어. 오후에는 옛 제자 몇 명이 찾아왔어요. 미영이도 왔고 현우라는 남학생도 왔어요.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우리 아이도 나중에 여기 데려올게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그래, 많이 와라. 선생님이 맛있는 차도 끓여줄게. 저녁 무렵에는 이재호 삼촌과 박선영, 최미정도 축하하러 왔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거든요. 언니, 여기서 독서 모임도 하면 좋겠어요. 박선영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 이야기해보자. 최미정도 저도 은퇴하면 여기 자주 올게요.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니 가슴이 따뜻했어요. 혼자 지내던 때가 거짓말 같았거든요. 밤에 책방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는데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모 할머니가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고모 할머니, 저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뒤로 숨지 않아요. 벽에 걸어둔 작은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자세도 당당해졌거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책을 추천해 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거든요. 정수기가 자주 와서 도와주고 친척들도 가끔 들러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집을 펼쳐놓고 밤새 읽었어요. 예전엔 시간이 아까워서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제 시간이니까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늦게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어?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